안녕하십니까. 2학년 1반 허지웅입니다. 저는 오늘 파커 제이 파머의 가르칠 수 있는 용기라는 책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목차를 소개했습니다. 저는 첫 번째로 작가 소개, 그 다음 책 소개, 세 번째로는 독후감, 마지막으로 확장하기입니다. 첫 번째로 작가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파커 제이 파머는 미국의 존경받는 교육 지도자, 사회운동가입니다. 미국 공립학교 교사들을 위한 교사 양성 프로그램인 패처 프로그램의 창립자이며 교사들의 교사라 불리는 인물입니다. 현재는 미국 고등학교 교육학회의 임원과 패처 연구소의 수석 고문을 맡고 있으며 교사를 비롯한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질 수 있는 용기는 파커 제이 파머가 쓴 책이며 교사들이 직면하는 다양한 도전과 어려움을 내면의 성찰과 진정성 있는 관계 형성을 통해 극복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파머는 교사가 단순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닌 강한 개인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학생들과 진정한 유대감을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자신의 흥미로운 경험을 제시하여 교사로서의 정체성과 자아의식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 책은 교사들이 자신의 사명과 열정을 되찾고 진정성 있는 교육을 실천하기 위한 중요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다음은 독후감 활동에 대해 써봤습니다. 우선 훌륭한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서 학생들과 진정한 관계 형성과 자기 성찰이 필요합니다. 또한 교사 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여 학생들과의 유대감을 통해 하나의 통합된 교육 환경을 만들어야 훌륭한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책을 읽으며 깨달은 점이 있는데, 우선 교사는 공과 사가 만나는 교차 지역에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교사는 그냥 지식을 전달하는 걸 넘어서 학생들의 수업 태도나 인간으로서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스승의 가르침은 학생의 내면의 진리를 깨워준다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력할 점에 대해 작성해 보았습니다. 교사로서의 용기를 잃지 않기 위해서 개인의 자아를 보존해야 할 뿐만 아니라 수업에 교사의 정체성을 담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책을 더 탐구해 보였습니다. 우선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는 학생 또는 교사의 개인적 성장과 자아 실현을 강조하는 교육입니다. 이 책의 내용과 인본주의의 교육에서 자기 표현, 진정성이라는 부분과 관련이 있어서 탐구해 보았습니다. 또한 교사의 정체성 인식과 교육의 질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교사의 정체성 인식은 교육에 대해 열정과 의지를 갖게 해줌으로써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갖춘 교사는 학생들에게 모범이 되어 긍정적인 학습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책과 관련된 사회현상은 교육 불평등, 교육 목표와 방향성이 있었습니다. 발표를 들어주어 감사합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로는 첫 번째 작품 소개하기, 두 번째 작가 소개하기, 세 번째 확장하기, 네 번째 마무리입니다. 이 책을 소개하자면, 책은 선량한 차별주의자 2019년 7월 17일에 창비 출판사에서 차별에 대해 이야기를 담긴 책을 출판했고, 아주 작은 차별을 무시해도 되고 유리한 차별은 합리적인 차별이라고 말하며 차별에 대한 문제 제기를 역차별이라 말하는 사람이 혐오주의자나 차별주의자가 아니라 내가 될 수 있다는 걸 표현한 책입니다. 이 책을 쓴 작가에 대해 소개하면, 이름 김지혜, 강릉 원주대학교에서 다문화학과에서 소수자 인권 차별에 대해 가르치고 연구하고 있는 사람이고, 이주민,
성소수자, 아동, 청소년, 홈리스 등 다양한 소수자 관련 현안에 관심을 가지고 현장과 밀접한 연구를 통해 사회의 구체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법,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이 책을 확장해보면 차별, 차별의 정당성, 차별금지법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차별은 차별의 정의, 차별의 정당성은 차별이 정당화될 수 있고 어떤 차별은 공정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 차별의 정당성은 언제 허용될까? 차별금지법은 차별금지법을 만들어도 될까? 아니면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 첫 번째, 차별. 차별이란 실생활에서 인종, 성별, 외모, 종교, 국적 등 기본적으로 평등한 대상을 자의적인 기준에 의해 불평등하게 대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특정 대상에 이익을 주는 것도 불이익을 주는 것도 모두 차별이라고 할 수 있지만 주로 특정 대상에 불이익을 주는 부정적 의미로 사용합니다. 반대말로는 역차별, 무차별이 있는데 이 단어들을 좋은 어감으로 쓰는 경우는 찾기 힘듭니다. 전자는 기존의 차별과 정반대의 반대로 방향으로 차별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가리키는데 후자의 경우 말 그대로 차별이 없지만 대개 뒤에 붙는 단어들이 오히려 부정적인 의미로 강합니다. 두 번째, 차별의 정당성. 차별은 주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차별의 정당성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차별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은 오직 자신의 목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차별의 정당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차별의 정당화하려고 하고 기준을 만듭니다. 차별의 정당성 판단 기준을 대해 논문이나 책을 쓰지만 그 또한 사람들의 의견일 뿐 정확한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 또는 반차별법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합리적 이유가 없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을 말합니다.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차별이 없어져야 공평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차별을 피해갈 수 없으며 차별금지법은 차별을 금지함과 동시에 다른 많은 것을 금지한다고 생각합니다. 유럽연합은 유럽연합 가입 조건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합니다. 또한 유럽연합 여러 결의안과 실질적 유럽법에 따라 국제법적 차별금지법이 도입되었으며 대부분의 각 회원국도 강도 높은 차별금지법들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무리. 이 책에서는 차별과 차별의 정당성, 차별금지법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책을 읽고 다시 한번 차별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성일포고등학교 2학년 1반 2번 강다성입니다. 제가 진로독서로 뽑은 책은 만화 경제 상식 사전입니다. 자, 목차를 보시면 첫 번째는 작품 소개를 할 거고, 두 번째는 작가 소개, 세 번째는 이 책을 보면서 기억에 남았던 개념들,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 작품에 대해 소개하자면 이 만화 경제 상식 상전은 2008년 그 김민구 씨가 쓴 그 책 경제 상식 사전을 약간 만화로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 개념들을 다양한 상황들에 맞춰서 매우 흥미롭게 설명합니다. 이제 작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만화를 그리신 분은 조립식 만화가인데요. 그 일러스트레이터이자 40만 독자가 열광한 경제 상식 사전을 만화로 재탄생시킨 장본인입니다. 그리고 김민구 씨가 이 책의 원작인데요. 사진은 못 찾았습니다. 매일 경제신문사에서 17년 동안 산업부, 부동산부, 유통경제부, 외국 기업팀, 국제부 등을 두루 거치며 경제 전반을 취재했고 국제뉴스와 영문뉴스 팀장을 맡으며 세계 경제의 흐름을 진단했습니다. 자, 이제 이 책을 보면서 제가 기억에 남았던 개념들을 설명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개념은 블랙스완, 검은 백조. 백조는 이름부터
하얀색인데 무슨 검은 백조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진귀한 존재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엄청난 충격과 파장을 주는 일이나 사건을 검은 백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즉 블랙스완. 자, 블랙스완의 대표적인 예시는 그 트럼프 대통령 당선과 영국이 이를 탈퇴한 브렉시트가 있습니다. 두 번째 개념은 기회비용과 매몰비용입니다. 자, 1학년 때 통합사회를 했거나 2학년 때 경제를 들었으면 무조건 한 번쯤은 들어보게 될 개념들입니다. 기회비용은 포기하지 않았더라면 얻었을 이익 중 가장 큰 것을 말하고, 매몰비용은 이미 지출되어 회수가 불가능한 비용을 말합니다. 왜 배운 개념을 넣었냐면 이거 책의 저작권 때문에 아쉽게 PPT에 첨부하지 못했지만 여기서 이 개념들을 매우 재밌게 설명해요. 기회비용은 A와 B 중에서 누구를 사귈지 고민하는 것을 기회비용, 헤어지고는 싶은데 사귄 기간이 너무 아쉬워서 헤어지지 못하는 것을 매몰비용에 비유했습니다. 세 번째 개념은 주식입니다. 제가 이 주식을 넣은 이유는 제가 관심 있는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주식을 한 번도 안 해봤지만 워린 버핏의 강의나 그러니까 강의의 일부분, 그리고 주식 관련된 영상을 유튜브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처음 읽었을 때 목차에서 주식과 채권이 있어서 주식을 하는 법을 이 책에서 자세히 설명해 주겠지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봤었는데, 주식을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닌 주식과 채권을 비교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네 번째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이 책은 매우 다양한 경제 개념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경제를 처음 접해보거나 아니면 경제를 싫어하는 사람들 혹은 경제를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 강력 추천을 해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들이 이 책을 읽고 생각이 바꿀 것이라는 거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2024년 위 익스텐드 진로독서 PT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학년 1반 10번 김준환입니다. 지금부터 진로독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먼저 책 소개, 규제 역설, 작가 소개, 최성락, 규제 역설 사례, 그리고 확장하기 마무리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택한 책은 규제의 역설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규제와 그에 대한 역설을 다루는 책입니다. 수백 년 전의 사례, 가장 최근의 규제의 사례까지 시대를 불문하고 다양한 주제의 규제를 다룹니다. 미국, 루마니아, 영국, 그리고 대한민국까지 세계 각지에서 시행된 규제 정책을 다루며 다양한 규제의 목적과 그 이면들을 살핍니다. 이 책은 우리에게 단순히 규제가 선한 의도에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교훈을 줍니다. 모든 규제는 선한 의도에서 나오지만 모든 규제가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 것처럼 이 책은 이를 강조하며 규제가 선한 의도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 규제들을 분석하며 알려줍니다. 다음으로 이 책의 작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작가는 최성락으로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하였고 다양한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서울대 석사 논문 연구가 공정거래법상 연계 판매 규제, 박사 논문 연구가 온라인 게임 아이템 거래 규제에 관한 연구로 일찍부터 정부 규제에 관심을 가졌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이 책에 나온 옐로스톤 늑대 패러독스의 규제 역설 사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옐로스톤은 거대한 미국 중부에 있는 국립공원입니다. 3개의 주에 걸쳐 있으며 면적이 한국의 11분의 1 정도에 해당합니다. 1872년 미국 최초이자 세계 최초의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근 15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한다고 합니다. 옐로스톤에 시행된 규제는 늑대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옐로스톤 국립공원에서 늑대는 큰 골칫 덩어리였다고 하는데요. 사람을 해치고 목축의 농가를 계속해서 잡아먹었다고 합니다. 때문에 1914년 미국 의회는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늑대 사냥을 허용하는
늑대를 규제를 시행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늑대의 개체 수는 효과적으로 줄어들었는데요. 그러나 다른 변수가 생겨나였습니다. 늑대가 사라지니 사슴의 개체 수가 급격하게 성장하였고 사슴들은 농가에 내려와 목초와 곡식을 먹어치웠습니다. 또한 사슴이 늑대가 없으니 옐로스톤 곳곳을 누비며 식물들을 잡아먹었고 이로 인해 옐로스톤의 동식물들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결국 옐로스톤 국립공원은 1995년 13마리의 늑대를 옐로스톤 국립공원에 다시 풀어놓게 됩니다. 그러자 놀라운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사슴의 개체 수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생태계 또한 변화하였는데요. 사슴은 늑대로 인해 서식지를 줄여나갔고 그 결과 옐로스톤의 식물들이 5배나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작은 동물의 수도 증가하였고 그 결과 옐로스톤의 생태계는 한층 더 아름다워졌습니다. 옐로스톤의 생태계가 그동안 계속 악화되었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원인은 1914년에 내렸던 늑대 사냥을 허용하는 규제 때문입니다. 옐로스톤의 생태계 파괴는 늑대가 없어져서 발생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늑대로부터 사슴을 보호하고 가축을 보호하려던 규제가 오히려 가축을 더 파괴시키고 생태계를 파괴시킨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다음으로 확장하기입니다. 규제는 선한 의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 속에는 수많은 규제가 존재하고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규제들은 모두 선한 의도로 제정되고 실행됩니다. 하지만 만약 선한 의도대로만 결과가 나왔다면 우리의 사회는 이미 더 좋은 사회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나쁜 결과를 더 만드는 경우가 더욱 많습니다. 의도보다 그 규제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더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여도 그 결과가 좋지 못한다면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선의로 만드는 것, 좋은 의도로 만드는 것, 좋은 사회를 위해 만드는 것은 결과가 좋지 못한다면 사회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규제는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선한 의도로 마련된 정책이 의미가 없거나 부작용을 초래하는 이유는 정책의 설계, 집행, 예기치 않은 결과 등 여러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책 설계자는 다양한 변수와 복잡한 상호작용을 고려하고 정책의 실행 가능성과 부작용을 신중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이 책은 규제나 정책을 만드는 데 있어 더 깊이 있는 이해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당연히 좋은 결과와 뻔한 결과가 나올 것 같았던 규제들도 다양한 원인이 작용하여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제는 좋은 의도로만 만들면 안 됩니다. 개인의 영역에서 의도는 중요하겠지만 사회적 영역에서는 결과로 절대적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증상만을 보고 규제를 만들면 안 됩니다. 증상이 아닌 원인을 찾아 해결하는 문제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늑대가 농가를 망친다고 늑대를 규제한다. 이는 증상에만 대처하는 일회용품식 규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증상에 바로바로 대처하는 규제는 책에서 비유한 진통제와 같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 진통제와 같은 규제는 근본적인 문제를 치유하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2024 진로 독서 규제와 역설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로독서 활동 시간에 읽은 벌거벗은 한국사 영편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목표는 첫 번째로 책 소개, 두 번째로 작가 소개, 세 번째로 책에 나온 인물 한 명을 소개해 드리고 그 이순신의 장군의 이야기를 하고 다섯 번째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깨달은 점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책 소개입니다. 이 책은 TVN에서 방영하는 벌거벗은 한국사 TV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최태성과 TVN 제작진들이 최태성의 강연을 기반으로 제작한 책입니다. 이 책은 5가지 편으로 구성되는데 인물편, 사건편, 영웅편, 조선편, 고려편이 있습니다. 정보고 이순신, 사명대사, 김만덕, 안중근, 홍범도, 이봉창, 정세권이라는 우리나라의 위인들의 일대기를 서술합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인물들의 일대기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하나의 한 명의 아들, 한 명의 가장, 한 명의 사람으로서의 위인들의 이야기도 알려줍니다. 이 책을 쓴 작가는 최태성이라는 분입니다. 최태성은 2001년에 공교육 기관인 EBSI에서 강의를 시작해 현재까지 한국사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태성은 2017년부터 현재까지 사교육기관인 이투스에서 역사 강의를 진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최태성 작가의 대표적인 책으로는 역사의 쓸모가 있습니다. 최태성은 월드비전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인 꿈꾸는 아카데미의 강사로 활동해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꿈꾸는 아카데미에서 여러분의 진정한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꿈은 명사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꿈은 동사여야 합니다. 라는 말을 하여 아이들에게 큰 꿈과 희망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이 책에서 읽은 인물 중 한 명인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서 이순신 장군은 1592년에 발발한 임진왜란 당시 조선의 수군으로서 일본에 맞서 조선의 해양을 보호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순신 장군의 업적 이면에는 슬픈 역사가 숨어 있습니다. 저는 이 슬픈 역사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1597년 선조의 명령을 어겨서 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순신은 옥에서 빠져나온 이후에도 백의종군하였습니다. 죄인 이순신은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바로 어머니의 부고 소식입니다. 죄인이라는 신분 때문에 이순신은 어머니의 장례식에도 향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때 이순신은 죽음을 생각할 정도로 괴로워했다고 기록에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순신은 조선 삼도수군 통제사에 임명되었습니다. 삼도수군 통제사는 지금으로 따지자면 육군 참모총장 정도의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순신은 명량해전에서 일본 수군을 상대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대승을 거둔 기쁜 감정이 사라지기도 전에 이순신은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이순신의 셋째 아들이 명량해전에서의 패배의 복수로 일본군에 의해 살해된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이순신은 이 소식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깊었지만 조선 삼도수군 통제사라는 자리이고 그리고 현재 명량해전이 끝난 이후에도 전쟁은 지속 중이었기 때문에 이순신은 아들의 장례식에 참여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순신은 첫 번째로 죄인이라는 신분 때문에 어머니의 장례식에 참여하지 못하였고 두 번째로는 장군이라는 큰 자리의 압박 속에 아들의 장례식에도 참여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때 느낀 이순신의 감정은 매우 슬펐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깨달은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조선이라는 나라와 우리 민족에게 있어 1597년 명량해전의 승리는 조선이 일본에게 대승을 거둔 기쁜 날입니다. 이 조선을 승리로 이끌고 만인에게 기쁨을 안긴 이순신 장군은 오히려 큰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큰 하나의 사건만을 단편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닌 그 안에 담긴 사람들의 노고와 헌신을 아는 것이 진정한 역사 공부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이 책을 읽고 문득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육은 무엇인가요? 교육이란 단어 자체를 대부분은 알고 있으나 교육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쉽게 내릴 수는 없습니다. 교육은 시대에 따라 변화하고 다른 목표를 가지기 때문이죠. 교육 방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교육 방법 또한 시대와 상황에 맞게 매번 변화하죠. 책 학생과 교사 사이는 학생과 교사 사이 중요한 사교정과 같은 이야기를 다룹니다. 그럼 2학년 1반 김준모 진로독서 PPT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PPT 발표에 앞서 짧게 목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책의 저자인 하임 기너트가 누구인지 다룰 것이며 우리들 사이 책 시리즈는 무엇인지, 교사와 학생 사이 책은 무엇을 담고 있는지 설명하고 간단한 독후감과 책을 읽으면 생기는 질문과 해결을 하는 확장하기와 결론으로 발표 PPT를 구성해 보았습니다. 그럼 하임 기너트란 누구일까요? 임상심리학자이자 어린이 심리치료사로 콜롬비아 대학을 졸업하고 뉴욕 대학원 심리학과 조교수, 아델피 대학의 임상학 교수, 뉴욕 대학교의 교수를 역임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문교 당국의 자문위원을 지냈으며 정신요법과 심리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부모와 교사, 어린이들을 상대로 상당한 연구활동을 펼친 연구가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번 진로독서 발표 PPT의 주 내용인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우리들 사이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 사이 시리즈는 무엇일까요? 시리즈 우리들 사이는 하임 기너트가 기술한 시리즈로 교사와 학생 사이, 부모와 아이 사이, 부모와 10대 사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교사와 학생 사이는 교사와 학생 사이 알아야 할 기초 지식 및 다양한 팁들을 담고 있으며 부모와 아이 사이는 부모와 아이 사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역량, 능력 등을 기술하였고 부모와 10대 사이는 부모와 10대 사이 이루어져야 하는 행동, 과업, 능력 등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사와 학생 사이를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교사와 학생 사이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교사와 학생 사이의 상호작용,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들, 학생들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방법 등을 담고 있죠. 교사와 학생 사이 상호작용의 경우 교사와 학생 사이 어떤 상호작용이 중심되어야 하는지, 학생의 요구를 지혜롭게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에서 중요시되는 교사의 역량 등 교사와 학생 사이 상호작용을 다룹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를 세밀하게 기술하였으며 각각의 사례에 모의 사례를 채택한 것이 특징적입니다. 학생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편지 쓰기 방법, 화제 돌리기 방법 등 다양한 교육 기법을 제시하여 독자에게 신뢰성을 주는 점이 이 책의 특징적입니다. 이 책을 읽고 새롭게 알게 된 내용, 느낀 점 등을 간단한 독후감으로 작성해 보았습니다. 학업적 능력뿐만 아니라 교육은 개개인의 인격 형성에도 영향을 미치며 훌륭한 교육을 이수한 개인은 개개인을 초월하여 사회 전체의 훌륭한 인재로서 기여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큰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교육은 오늘날 학교에서 전문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훌륭한 인재로 만들어 사회로 배출하기 위해 준비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며 전문적인 교사들을 주체로 교육이 진행됩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교육 방법은 무엇일까요? 사회를 맞이하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은 무엇일까? 책 학생과 교사 사이는 이러한 질문들의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회를 맞이하는 학생에게 필요한 교육법, 다양한 문제 상황에서 학생들이 어떻게 행동하도록 이끌어야 하는지 다양한 교육 방법들을 신뢰성 있게 모의 사례들을 제시하여 소개한 점이 이 책에서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다양한 궁금증이 생겨났습니다. 책을 읽어나갈 때마다 다양한 교육 기법이 제시되었는데 우선 가장 중요시되는 것 같은 교육 기법이 무엇인지 탐구해 보았는데요. 바로 편지 쓰기 기법이었습니다. 이 책에서 강조하는 교육 기법 중 하나인 편지 쓰기는 편지를 쓰는 방법으로 학생의 갈등 상황을 해결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전해주지 않는 편지를 작성하는 활동으로
학생들의 억울함을 잠재우는 것이었죠. 또한 책에서는 편지 쓰기 방법의 대체제로 화제 돌리기 방법을 제시하였는데요. 해당 방법은 갈등 상황을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대신 화제를 돌림으로써 학생들의 주의를 돌리는 방법이었습니다. 허나 전 이 방법이 마냥 유용하다고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본 결과 화제 돌리기 방법은 사건을 온전히 잠재우는 것이 아닌 일시적으로 잠재우는 것이기에 위험할 수도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진로독서 PPT 발표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청자분들이 교육계열의 진로를 희망하고 있다면 정말 추천하는 책입니다. 다양한 교육 방법들을 합당한 이유와 함께 기술하여 꼭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교육관의 혁명을 불러올 책, 교사와 학생 사이를 한번 읽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경제학 콘서트 게임 이론의 경제적 적용에 대해 발표를 할 임준순입니다. 오늘은 게임 이론이 디지털 플랫폼의 독점 문제를 어떻게 분석할 수 있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도서의 목차는 도서 소개와 작가 소개, 확장하기와 마무리로 구성하였습니다. 도서의 제목은 경제학 콘서트입니다. 이 책은 경제학의 복잡한 개념을 쉽게 설명하며 현대 경제의 다양한 이론과 현상을 탐구합니다. 시장의 동작 원리와 실패 요인 등을 상세히 설명하며 그 자유 경제 속에서 정부의 역할과 게임 이론의 적용을 흥미롭게 접근합니다. 경제학에 대한 깊은 이해를 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유익한 독서 경험을 제공하게 해줍니다. 이 책의 저자는 팀 하포드입니다. 현대 경제학의 복잡한 개념을 대중에게 쉽게 전달하는 것으로 유명한 경제학자이자 저널리스트입니다. BBC의 경제 칼럼니스트로 활동하며 여러 베스트셀러를 집필하였습니다. 하포드는 경제학을 실생활에 적용하는 통찰력과 흥미로운 접근 방식으로 많은 독자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으며 경제적 생각을 많이 하며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열정을 갖고 있습니다. 도서에 등장하는 개념 중 가장 인상 깊었던 이론은 바로 게임 이론이었습니다. 게임 이론은 경제 주체들이 전략적으로 행동하고 최적의 결정을 내리는 과정을 분석하는 그런 이론인데요. 이 이론은 각 주체가 다른 주체의 행동을 예측하고 이에 대응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데 도움을 줍니다. 게임 이론의 핵심 개념 중 하나는 NASH 균형으로 이는 모든 플레이어가 최적의 전략을 취하고 있을 때 각자가 전략을 변경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협력과 비협력 전략을 분석하고 상호작용에서의 전략적 결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학장에게 두는 디지털 플랫폼 독점인데요. 실제로 현대 사회에서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과 같은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이 시장을 지배하며 독점적인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기업들은 소비자 데이터를 수집하고 네트워크 효과를 활용하여 독점적인 시장 지배력을 계속해서 유지합니다. 이러한 독점적인 시장으로 인해 경쟁이 억제되고 시장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분석하기 위해 게임 이론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디지털 플랫폼과 게임 이론의 적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현실을 게임 이론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구글과 페이스북과 같은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은 사용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광고 시장에서 경쟁을 하는데요. 이들은 서로의 가격 전략과 사용자 유입 전략을 고려하여 최적의 대응 전략을 선택합니다. 게임 이론을 이러한 것에다 적용하면은 이러한 기업들이 독점적 위치를 유지하려는 노력과 새로운 경쟁자의 진입을 막으려는 전략이 어떻게 이렇게 얽히는지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게임 이론을 활용한 기업의 독점을 막기 위해 유럽은 구글의 독점적 행위에 대해 반독점법을 적용하여 거액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구글은 이에 대한 법정 대응을 통해 벌금을 줄이려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이 사례는 게임 이론을 통해 정부와 기업 간의 전략적 상호작용을 어떻게 분석할 수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정부의 규제와 기업의 대응 전략이 어떻게 얽히는지 여기서 드러나 있죠. 앞에서 봤던 것처럼 게임 이론을 통한 전략적 상호작용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규제를 통해 기업의 독점을 억제하려고만 하지만 기업은 로비 활동과 법적 대응을 통해 규제의 영향을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서로의 행동을 예측하고 최종의 대응을 찾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게임 이론은 이러한 서로 얽히는 과정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마무리하며 게임 이론은 다시 말해 디지털 플랫폼의 독점적인 시장의 문제를 분석하는 데 유용한 도구입니다. 이 이론을 통해 우리는 기업의 전략적 행동과 정부의 규제 효과를 이해할 수 있으며 시장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개선 방향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게임 이론을 활용하여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경영 수업 도서 발표를 맡게 된 오지입니다. 목차는 작가 소개, 작품 소개, 확장하기 이 단계로 진행할 것이며 우선 작가 소개를 해보자면 제이슨 베러는 브리가문 대학교 MBA를 취득하고 의약품 가격 정보 제공 스타트업 로이스트 매드를 공동 창업하였습니다. 혁신과 디지털 제품의 전략을 둔 창의적인 리더로 현재 대규모 비영리 단체에서 전세계 수백만 명의 사용자가 공급되고 있는 디지털 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는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으며 경영대학원에서 더 재미있고 효과적인 공부 방법을 고민하다가 MBA 스케치노트를 만들었습니다. 직관적인 일러스트로 복잡한 내용을 단순화하고 비즈니스 전략에 창의성을 더하는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양한 분야에서 스케치노트를 통한 시각적 학습 효과를 전파하며 MBA 학생들과 비즈니스 세계의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작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내용으로는 다양한 비즈니스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리더십 및 조직 관리 분야, 마케팅 전략 분야, 그리고 재무 분석 분야, 그리고 회계 원칙 분야 등 경영학과에서 배울 수 있는 다양한 수업의 내용을 보다 더 쉽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장과 주제는 그래프, 도식, 일러스트레이션 등 다양한 시각 자료를 통해서 설명되고 있으며 글로만 이루어지는 전통적인 비즈니스 교재와 달리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시각적인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또한 이 핵심 개념들을 간결하고 명료하게 설명되어 있어 비전공자나 경영 초보자에게도 쉽게 따라갈 수 있는 도서입니다. 확장하기 단계에서는 제가 책을 읽으면서 생각했던 질문들과 사회로 확장하는 이 단계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은 인센티브는 왜 존재할까입니다. 이 도서에서는 인센티브 회사가 일을 잘한 직원에게 일종의 보상 인센티브는 회사가 일을 잘한 직원에게 주는 일종의 보상이고 이러한 보상을 받고 싶어 하여 열심히 노력한다. 이런 보상 심리를 활용하여 기업은 기업의 비전과 목표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섹션 단계에서 이런 내용이 인센티브는 왜 존재할까? 이런 내용이 조금 인상 깊어서 이 질문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업은 한 사람을 위해 만드는 제품, 과연 경쟁력이 떨어질까? 이런 질문을 선정하게 되었는데요. 이게 좀 제품 차별성을 위해서는 어떤 한 사람을 위한 제품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었었는데, 이게 제가 알고 있는 어디에서 배웠던 페르소나라는 의사결정, 고객 분석 단계 이런 거에서 조금 인상을 받아서 질문을 수정하게 되었는데요. 그 페르소나 단계는 특정한 인물을 만들어서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서 그 가상의 인물에 맞는 제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품의 유형이 다수의 니즈를 파악할 수 있는 특정 소수자들에게라도 니즈를 파악하여 이런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에서 이런 페르소나라는 기법이 떠올라서 이 질문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 번째 질문은 우리가 문제를 보자 간단한 문제 정도로 보인다면 그것은 정말로 간단한 문제일까? 라는 질문을 선정하게 되었는데요. 이 책에서 스티브 잡스의 발언을 조금 인용하게 됩니다. 인용한 문제를 볼 때 그 문제는 단순한 해결 방안들이 있는 정말 간단한 문제로 보인다면 그 문제의 복잡성을 진정성으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다 진짜 문제에 빠져 문제가 정말 복잡해 보이기 시작한다면 무슨 종류의 난해한 해결 방안을 생각해내게 됩니다. 라는 이런 스티브 잡스의 발언을 이용하겠는데요. 조금 제가 학교 활동을 하면서 그 주제를 정할 때 이 내용은 너무 간단해 보여, 이 내용은 너무 쉬워 보여 이렇게 넘어갔었는데 이런 것에 조금 이 스티브 잡스의 발언이 조금 저의 그런 과거를 되돌아보게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로 확장, 그리고 기업자가 된다는 것이라고 시작했는데요. 결국 이 책은 경영자 혹은 기업에게 근로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읽으면 좋은 도서인데, 그래서 그런지 조금 기업가적 정신 이런 내용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가적 정신이 조금 사회에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런 사회로 확장하였으면 좋겠다는 주제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학년 1반 16번 양성우입니다. 지금부터 공략 콘서트 2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작품 소개, 2번 작가 소개, 3번 확장하기, 4번 마무리입니다. 이 책의 이름은 경제학 콘서트 2입니다. 이 책은 2023년 9월 8일 웅진 지식하우스에서 출판한 팀 하포드 저자 이진원이 번역한 책입니다. 이 책은 합리적 선택과 차별 이론에서부터 스피로버와 게임 이론, 정치와 경제 성장 문제에 이르기까지 어렵고 복잡한 경제 이론을 초보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도록 명쾌하게 풀어내며 경제학이 우리 삶에 얼마나 쓸모있는 학문인지를 증명해주는 책입니다. 작가 팀 하포드는 세계적인 밀리언셀러 경제학 콘서트 시리즈의 저자이자 방송과 강단을 오가며 일상 속 경제학의 원리를 명쾌하고 위트있게 풀어낸 경제학자입니다. 또한 영국 왕립경제협회 회원이며 옥스퍼드 대학교 너필드 컬리지의 객원연구원으로 지냈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저널리스트만이 받을 수 있는 바스티아상을 2006년과 2016년 두 해에 걸쳐 수상했고 2014년 올해의 경제해설자상,
2015년 비즈니스 경제학자 협회상 등 경제 및 통계 분야의 저널리즘 활동으로 수많은 상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합리적 선택, 결혼제도, 부동산 등으로 확장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단 합리적 선택이란 주어진 여건 하에서 기회비용을 최소화하고 만족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편익과 비용을 비교했을 때 순편익이 가장 큰 것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다 라는 경제적 개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합리적 선택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에 대해서 가장 잘 보여주는 예시로는 재수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재수의 딜레마는 개개인의 합리적 선택이 사회 전체적으로는 비합리적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공유지의 비극이 있습니다. 주인이 없는 공동의 방목장에서 농부들은 자신의 이득을 위해 자신의 가축을 최대한 많이 먹이지만 결과적으로 방목장이 황폐해져 모두가 손해를 본다는 것인데요. 이런 재수의 딜레마와 공유지의 비극을 통해서도 합리적 선택이 낳는 비합리성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일단 결혼이란 남녀가 성식으로 부부관계를 맺는 의뢰 또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인간 사회에서는 결혼을 통해서 사회의 최소단인 가정이 생기고 출산까지 하게 되면 미래를 이끌어 나갈 한 명 이상의 인력이 생기기 때문에 예로부터 매우 중요시 되었습니다. 즉 결혼은 한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행사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결혼을 통해 행복해지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부부싸움으로 인해 불행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국내 한 결혼정보업체에서 기혼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2024년 총 결혼 비용은 평균 3억 474만원입니다. 웨딩 비용은 웨딩플레이션이란 신조어까지 생길 정도로 해마다 치솟는데요. 그림을 보면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여러가지 개념이 있는데요. 법적 개념으로는 부동산은 움직일 수 없는 재산으로 토지와 그 정착물을 포함한다. 또 경제적 개념으로는 부동산은 자산, 자본,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으로 볼 수 있다. 입니다. 이는 부동산이 경제활동의 중요한 요소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여러 요인으로 인해 복잡한 상황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주택 매매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으며 주택 가격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높은 금리와 공급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합니다. 높은 금리가 주택 수요를 크게 위축시키고 있으며 금리 인하가 주택 시장 회복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정부는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과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있으며 2029년까지 수도권에 23만 6천 호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전세 시장도 불황한 상황인데요. 전세 수요가 아파트에 집중되면서 가격 상승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마무리로 이 짤은 한 사람이 두 개의 버튼사이에서 어려운 선택을 하는 장면을 묘사한 짤인데요. 선택의 딜레마를 표현하고 합리적인 선택과 비합리적인 선택 사이에서 고민할 때 사용된다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책을 통해 보다 합리적인 경제 선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학년 1번 강남수입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릴 책은 부의 시나리오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불확실성을 기회로 만드는 투자 전략에 대해서 다룬 책입니다. 자,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책 소개이고, 두 번째로는 저자 소개이고, 세 번째로는 확장하기, 네 번째로는 결론입니다. 첫 번째는 책 소개인데요. 일단 제가 읽은 책의 이름은 부의 시나리오라는 책입니다. 부의 시나리오는 2021년에 출판한 책으로 신한은행의 부부장인 오건영 작자가 지은 책입니다. 또한 이 책에서는
경제 환경 변화에 알맞는 투자 전략에 대해서 다룬 책이며 경제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념부터 투자 전략의 적용까지 친절하게 다 설명해준 책입니다. 두 번째는 저자 소개인데요. 저자는 오건영이며 신한은행의 부부장으로 투자 솔루션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한금융지주 디지털 전략팀과 신한은행 IPS 그룹 등 두루두루 거치며 글로벌 매크로 마켓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과 함께 매크로 투자 전략 수립, 대회 기간, 고객 컨설팅, 강의 등의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3프로TV라는 구독자가 241만인 유튜브 채널에도 출연했으며 연준 해설가, 금리 전문가, 거시적 경제 일타 강사 등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확장을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첫 번째로는 코로나와 금융위기입니다. 2020년에 시작된 코로나19 사태는 그 대응 방법에서 금융위기와 비교됩니다. 금융위기는 부실한 금융기관의 연쇄 파산으로 전세계 금융 시스템이 붕괴 직전의 위험 상황에까지 이르는 사건입니다. 이로 인해서 주가도 폭락하였고, 이때 당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페드의 금리 인하 및 양적 완화와 구제 금융으로 위기를 벗어났습니다. 2020년 코로나19는 블랙스완입니다. 여기서 블랙스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갑자기 발생했을 때 경제적 용어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코로나19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종의 자연재해인데 전 세계의 경제에 미친 영향은 가히 대공황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주가 폭락은 물론 금융 시스템 마비, 실물 자산 가치의 폭락과 실업, 과도한 부채로 인한 소비 침체 등으로 이어졌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이제 경제 위기의 대응인데요. 자, 페드를 비롯한 각국 중앙은행은 무제한 자금 공급을 통하여 위기를 극복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색 코뿔소라고 불리는 중국의 거대한 부채는 코로나19 사태 회복의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앞서 말했던 블랙스완과 이러한 회색 코뿔소의 동시 출현으로 무제한적 양적 완화 이외에는 극복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제한적 양적 완화를 했지만 이 무제한적 양적 완화로 돈을 풀어도 물가는 쉽게 상승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첫 번째, 아마존 효과로 인한 시스템 발전으로 가격을 쉽게 올리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원활한 원유 공급으로 장기 저유가 현상이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제로 금리로 인해서 좀비 기업의 생존이 가능해지며 이로 인해 단가를 끌어내지 못했습니다. 네 번째로는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소비 시장이 작아졌습니다. 세 번째로는 투자 패턴의 변화인데요. 이러한 현상들로 인해서 코로나 사태 이후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개인들이 크게 늘어나며 투자 패턴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는 떨어지면 사라인데요. 바이 더 드립이라고도 있고 BTD라고도 말합니다. 이것은 이제 사람들이 대부분은 오를 때 사는 경향이 있는데요. 주식이나 투자를 할 때 오를 때 사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이러한 변화로 인해서 떨어지면 사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외되지 말라는데요. 이제 여기서 말하는 소외는 제가 느끼기로는 이제 사람들이 다 팔 때 같이 팔거나 사람들이 다 살 때 나도 또한 사서 묻혀가는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자신이 이제 그 사람들이 다 살 때 혼자만 안 사면은 손해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살 때 혼자서만 소외되지 말고 같이 사고 사람들이 다 같이 팔 때 소외되지 말고 그때 같이 동시에 파는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경향이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주식이 답이다인데요. 지금 현재 많은 투자자들이 지금 주식을 하고 있는 이유가 지금 현재 이런 코로나 사태로 인한 주식 시장이 발전하게 되면서 주식이 결국 답이 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주식을 한번 해보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이 책에서는 주로 물가 상장과 시대의 변화에 따른 투자 방식이나 투자 정보 등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도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변화를 겪고 있고 주식시장도 또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한 번쯤 주식을 공부해보는 것은 저는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상 2학년 1반 1번 강남수의 발표였고요. 주변에 소음이 좀 있는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가르칠 수 있는 용기라는 책에 대한 PPT를 진행할 2학년 1반 14번 송태경입니다. 발표의 순서는 첫 번째 책 소개하기, 두 번째 작가 소개하기, 세 번째 사회와 연관 짓기, 네 번째 마무리하기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책은 하컷 J. 파머가 지은 가르칠 수 있는 용기입니다. 이 책의 전반적인 내용은 교사의 내면적 생활을 교사의 시각으로 생생하게 표현했고,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어떤 감정 상태를 겪는지를 자세하게 서술하였습니다. 또 두 번째 특징은 개인과 집단의 생존 및 삶의 질의 중요한 문제인 가르침과 배움에 관한 다양하고 깊은 통찰력을 보여주며 가르침이란 무엇인지를 독자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준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 커 제이점 파머는 미국의 교육학자이자 작가, 사회운동가입니다. 교육과 공동체 리더십, 영성과 관련한 저술 활동과 강연 등으로 전 세계 많은 이에게 교사의 교사 또는 위대한 스승이라 불리며 영적 멘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성과 감성, 영성을 하나로 통합하는 그의 교육 철학은 많은 이의 존경과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1970년 버클리 대학교에서 사회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꿈꾸는 바를 삶으로 살아내고자 1974년부터 1986년까지 11년간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삶에 깃든 모순 속에서 역설의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2023년 7월 18일 서울 서희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한 교사가 학부모의 괴롭힘과 과도한 업무량 등으로 교내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희초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며 교권 침해라는 키워드로 대중의 관심이 몰렸으며, 해당 사건을 들은 많은 교사와 시민들은 본인이 할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해 해당 교사의 죽음을 애도하였습니다. 서희초 사건이 일어난 지가 벌써 1년이 다 지났지만 여전히 교권 침해 문제점은 사라지지 않았으며 교권 침해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부 시각에서는 교권 침해의 원인이 학생 인권 조례라고 지적하며 학생 인권 조례의 축소 및 폐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정 교권 침해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일까요? 교권 침해를 해결하기 위해선 꼭 학생의 인권을 격화시키는 것이 아닌 교사와 학생 모두의 인권을 지키며 서로 화합을 이루어야 합니다. 미국의 유명 교육 지도자인 파커 제이. 파머는 이러한 현상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더 이상 분열된 삶을 살지 않겠다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분열된 삶을 살지 않겠다는 결정을 다른 사람들의 신념을 공격하려는 전략이 아니라 자신의 가장 기본적인 인생 철학을 주장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위 내용과 관련된 하나의 짧은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그것은 한 번에 하나씩 진행된다네. 당신이 행동을 취할 때 비로소 시작되고,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하는데도 당신이 행동할 때 시작되네. 당신이 우리라고 말하고 그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 때 시작되네. 그리고 날이 갈수록 더 많은 사람이 그 우리에 포함되네. 미지 피어시의 낮은 길. 지금까지 저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귀포고등학교 2학년 1반 최현서입니다. 오늘은 진로독서 활동을 통해 제가 읽었던 책인 마이클 샌델의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에 대해 PPT를 통해 발표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목차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서에 대해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 작가에 대해 소개, 그 다음에 책에 있던 내용에 대해서 개념을 확장하고 책에 대한 비판적 사고를 하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서 소개입니다. 마이클 샌델의 돈과 시장 경제가 인간의 삶과 윤리에 끼치는 영향과 관계에 대해 서술한 책인데요. 이는 반대로 인간의 삶과 윤리가 시장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2012년에 출간하여 그 당시 많은 경제학자들에게 많은 비판을 받았던 경험이 있고 이 내용이 책에 서술되어 있기 때문에 책을 읽으면서 흥미를 돋게 하는 부분으로서 앞 부분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마이클 샌델에 대해 더 자세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클 샌델은 현대 정치 철학의 대표적인 학자로 하버드 대학교의 정치철학 교수입니다. 그는 공리주의, 자유주의, 공동체주의 등 다양한 철학을 다루며 정의, 윤리, 민주주의에 대한 깊이 있는 견해를 통해 큰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그의 대표적인 작품인 정의란 무엇인가, 공정하다는 착각,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등으로 나타나는데 여기서 윤리가 저희가 오늘 읽어본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에 대해 많이 드러납니다. 책의 핵심 주제, 개념 확장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시장과 윤리의 상호 관계성, 인센티브가 항상 효율적인 것, 그 다음 돈이 끼치는 영향력 확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시장과 윤리의 상호 관계성입니다. 과연 시장의 윤리는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않을까요? 경제와 윤리는 관련이 없는 것일까요? 2012년 당시 이것은 정설이었습니다. 윤리는 시장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고 서로 관계가 없다는 입장이었죠. 하지만 마이클 샌델은 여기서 다른 관점을 내놓습니다. 시장은 윤리에게서 벗어날 수 없다고 말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나 공정무역 제품 등 이것이 당연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2012년도에 이것을 시장 가치 판단에 기입하는 요소 중 도덕적 가치가 존재했다는 것을 난민, 현행 제도를 통해 논리적으로 증명했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난민을 돈을 통해서 가릴 수 있느냐? 또한 아이를 입양할 때 돈을 통해서 아이를 결정할 수 있느냐 등을 통해 설명했다는 점이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다음은 인센티브는 항상 효율적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책에서는 인센티브의 비효율성, 즉 보상의 역효과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부수려 합니다. 인센티브는 흔히 성과금, 목표치를 달성했을 때의 보상으로 주로 회사에서 사용되는데요. 돈, 물질적 자원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 책에서는 인센티브가 본래의 가치를 침해하는 결과를 불러일으킨다는 견해와 함께 독후감을 쓸 때마다 돈을 줬던 학교의 학생들이 책을 읽고 지식을 키우는 원래 목표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받기 위해 책을 읽게 되는 목적 전치 현상 같은 예시들을 통해 인센티브의 비효율성을 설명합니다. 저 옛날에 독후감을 통해 보상을 받았던 적이 있었을 때 보상을 받기 위해서 책을 깊게 이해하는 것이 아닌 독후감을 쓰기 위해서만 급급했던 경험이 있기에 많은 공감이 되었습니다. 또한 최신 기사에서도 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인센티브 부작용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 등 현대사회에서도 이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돈의 영향력 확대입니다. 현대사회의 돈이 너무 많은 가치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이 책에서도 나오는데요. 감호 업그레이드, 대신 줄서기 서비스, 안표상, 놀이공원 슈퍼패스 등 제가 알고 있던 놀이공원 슈퍼패스도 돈의 영향력 확대에 해당하지만 감옥 업그레이드나 대신 줄서기 서비스 같이 제가 들어보지 못한 현상들이 있다는 것에 깜짝 놀랐습니다. 또한 아래 기사를 통해 공짜 방청권에 40만원 수고비, 성심당 줄서기 알바 등 현대사회에서도 2012년에 이 책을 통해 비판했던 내용들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한 번 흥미로운 점은 저 현상들이 경제학적으로는 아무 문제될 것이 없는 행동이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가장 많은 가치를 주고 살 사람에게 물건이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현상은 경제학적에서는 오히려 좋은 현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윤리와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총효용 곡선과 한계효용 곡선인데요.
이 곡선처럼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물건이 돌아가기 때문에 이 현상을 경제학적에서는 좋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책에 대해서 비판적 사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책을 읽으며 경제윤리적 접근이라는 이 책의 내용 굉장히 흥미로웠는데요. 책에서 강조했던 내용인 시장의 확도가 시장 가치 개입에 대해 저는 미래로 갈수록 윤리와 시장의 연결성이 떨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대사회에서도 세대를 나누어 서로의 가치관이 다르고 나타나고 있다는 점과 미래사회의 기술 발전으로 인해 나타나는 빠른 변화가 사람들의 윤리관을 뒤바꿔 놓아 책에서 말했던 개념 중 하나인 시장의 가치 개입이 오히려 정당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점이 결국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도 보았습니다. 네,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를 바라보는 다각적 관점을 길러주는 책, 경제의 또 다른 면모를 확인할 수 있는 책이었고요. 책을 읽으며 흥미로웠던 질문은 모든 것을 거래할 수 있는 세상에서 살고 싶은가? 시장에서도 거래되지 않으면서 도덕적 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재화는 존재하는가? 모두 둘 다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저는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이 이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 자신의 다각적 관점을 길러보는 경험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